야 너 차 이렇게 그치. 얘기하니까 그래 차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이래. 야 그래도 한국은 이 정도 비볐는데 크로아티아 엄청나게 힘들게 이겼던 일본은 생각보다 세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축팬 성현성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8강 프리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는데요.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드디어 16강 경기 다 끝나고 이제 8강 들어가게 됐습니다. 16강 경기는 대부분 뭐 정배였던 것 같은데 뭐 모로코 경기 빼고는 크게 막 이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모로코 경기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기들이 네. 다 일단 정배로 갔고 확실히 보니까 모로코는 팀이 좋은 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프리뷰 때 찍었던 것 같은데 모로코가 좀 뭐 돌풍의 팀이다. 돌풍이 될 수 있는 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모로코가 돌풍을 일으키게 됐고 스페인이 또 희생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크로아티아 브라질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크로아티아 브라질은 12월 12일 토요일이죠. 네, 자정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부상 선수들이 좀 있어요. 스타니치 그리고 소사가 둘 다 부상이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제수스 텔레스는 아예 출전을 못하고 이제 산드로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크로아티아는 일본을 또 승부차기로 1대1 하면서 올라오게 됐는데 이 경기는 뭐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크로아티아 일본 경기를 보면 확실히 일본이 좋은 팀이었다라는 건 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정배는 사실 크로아티아가 맞았고 사실 이 중원 자원들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중원 자원들에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크로아티아인데 그래도 좋은 경기를 펼쳤다 일본이. 그리고 사실 일본이 좀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네, 저도 그 우리나라 경기를 보기 전에 같이 모여서 봤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일본이라는 팀이 정말 좀 조직력이 좋다. 그리고 사실 크로아티아라는 팀 자체가 좀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저력이 있는 팀인 건 확실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거 크로아티아가 결국에는 해내려나? 아니면은 그냥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이라는 좋은 팀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결국에 하고 끝내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생각들이 오가다가 결국에는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마지막 연장 후반까지 그대로 맞추고 약간 좀 승부차기에서 아쉬웠던 게 좀 그게 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겠다. 그 라는 오늘 생각이 들더라고. 미나미노의 그 인터뷰인가 거기서 맞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승부차기 1번 키커가 나오질 않았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기세에서 이미 밀린 것 같아요. 뭐 사실 일본이 승부차기에서 계속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한 넘버 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조금 팀의 좀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그 얘기 들으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아니 승부차기 키커를 안 정하고 가나? 이 토너먼트인데? 근데 그 승부차기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일본 정도의 팀이면 그쵸. 무조건 승부차기를 준비하고 키커도 이제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수 다 준비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 돼서야 1번 누구? 근데 약간 그거는 약간 모리아스 감독의 좀 실책이 아니었나. 아니면 뭐 경기 중에 자신 있는 선수를 세우려고 했던 뭐 모리아스의 생각일 수도 있고 이거는 네. 뭐 감독 생각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인터뷰만 나온 거 보면 뭐 연습을 했다 쳐도 승부차기를 갈 거란 생각은 안 했나 봐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쉽지 않았던 게 우리도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국 대표팀도 2011년에 아시안컵에서 일본이랑 승부차기 갔을 때 그때 사실 뭐 박지성, 이영표 같은 선배들이 빠지고 좀 젊은 선수 인터뷰 있죠.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승부차기 구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책임 회피가 시작되면은 기세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2002년 때 얘기하면 그 홍명보 감독님이죠 이제는 차기 싫었다고 하잖아요 5분 키커. 근데 차기 싫어도 차야 돼요. 아니 근데 히딩크 감독님이 야 너 차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이렇게 차라고 하니까 차라고 하니까 차야지 감독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사실 승부차기 좀 기세 싸움이거든. 이거 사실 진짜 기세 싸움 맞는 것 같아요 승부차기는.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거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의 문제 차이거든요. 그쵸. 골키퍼가 자신이 있으면 야 나 오늘 될 것 같다 야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 기세에서부터 이미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일본이 처음부터 실점 이제 미나미가 못 차고 미토마도 그치. 못 차고 나는 순간부터 얘네 기세가 눌렸다. 야,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크로아티아를 보면 제일 놀랐던 게 모드리치랑 페리시치를 중간에 다 빼버리고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사실 승부차기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모드리치랑 페리시치를 빼는 선택을 했는데 그게 또 적중을 하면서 얘네는 굳이 모드리치 페리시치가 모든 걸 이제 젊은이들 뒤를 다 안 닦아줘도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꼭 모드리치 페리시치만 볼 게 아니다. 크로아티아에서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것도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크로아티아는 또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선수들이 좀 많죠. 그래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 팀이 좀 그래도 승부차기 그리고 연장전에 일가견이 있는 팀 아닙니까? 18년도만 봐도 18년도에 16강, 네. 8강, 4강 다 8강, 4강 다 갔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결승 제외하고는 다 갔기 때문에 뭐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준비가 좀 더 일본보다 잘 된 느낌을 받았고 일단 크로아티아는 뭐 모드리치, 페리시 당연히 이 베테랑 선수들 중심으로 잘해줬지만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선수는 그바르디올이었다. 그바르디올 너무 잘하더라. 진짜. 손흥민처럼 깜짝 마스크 끼고 놀랐습니다. 나왔는데 진짜 기가 막혔어요. 토트넘 원래 살려고 맨날 아담 했었는데 못 샀어요 결국. 일단은 코인은 빨리 타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사기에는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버렸어. 어떤 한 재벌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재벌가가 아니라 축구계 페레즈 그랬나? 맞아 페레즈였다. 지금 당장이 제일 싼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페레즈가 음바페 사고 싶었을 그 타이밍에 만약 음바페가 살 수 있었다면 제일 싼 거였겠죠? 네 맞을 것 같아요. 벨링엄도 그렇고 벨링엄도 지금 시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전에 무조건 샀어야 되는데 이게 딱 지금 좋은 선수들은 뭐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사실 음바페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런 때 사놔야 된다. 부상 이슈만 아니면 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진짜 마지막에 그바르디올이 그렇게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아사노 선수의 돌파를 막는 게 이거는 진짜 이런 게 좀 수비 지능인가 싶을 정도로 스피드가 사실 아사노 선수가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바르디올 선수도 뭐 다리가 길긴 하지만 그거를 그냥 약간 등지고 막는 거를 보고 이 선수는 진짜 거품이 아니다. 약간 머리로 수비를 하는구나. 아사노 같은 경우는 싶더라고요. 교체 투입돼서 좀 체력이 많았는데. 그니까요. 그바르디올은 연장 내내 뛴 그쵸. 내내 뛰었는데도 딱 그게 쫓아갔다는 게. 그니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크로아티아의 핵심 중 핵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기 다 뛰었고 좀 이 선수도 괴물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리바코비치 선수 아니었으면은 진짜 그바르디올이 거의 그 맨 오브 더 매치 선정될 만큼 잘했었는데. 그리고 그바르디 옆에 있는 로브렌도 그 언제적 로브렌이 한데 잘하더라. 아직도 제니티에 뛰나요? 제니티에 뛰네. 자, 언제적 로브렌이야. 심지어 저번 월드컵에 나갔을 때도 리버풀 소속이 아니라 제니티 소속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딱 떠나던 시즌에 그쵸. 걸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제니티에 꽤 오래 있네요. 이 러시아 팀인데. 그래서 로브렌도 옆에서 잘해줬고 그리고 이바코비치는 또 승부차기에서 좀 막아내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뭐 브라질이 상대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자신감 자체는 얻고 들어갔다. 혹시 막 우리가 버텨내면 승부차기 가면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다라는 믿음은 개인적으로 팀 내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쪽은 앞선이 좀 문제거든요. 그렇죠. 일단 제일 문제는 앞선이 뭐 지금 뭐 페트코비치 그다음에 크라마리치 뭐 이런 선수들이 계속 그다음에 라비아까지 해서 이 3명 정도가 계속 전방을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 페리시치가 에이스로 보일 정도로 뭔가 힘의 가리가 없어서 뭐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페리시치가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제일 잘해. 잘하던데 그래갖고 좀 의아한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공격에선 기대해볼 수 없다. 이 점이 약간 치명적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승부차기를 좀 노려봐야 하는 그런 크로아티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쉬웠던 건 오르시치 뭔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보면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거의 시간을 못 받고 있어서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선 그래서 혹시 좀 공격이 안 풀리니까 크라마리치 배우 하면 오르시치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라는 그냥 K리그를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그냥 그런 감정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브라질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뭐 우리에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브라질은 압도적이었어요 16강에서. 그렇죠. 그걸 보는데 좀 약간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무기력해지면서 사실 왜 예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 약간 뭔가 평가를 내리는 것보다는 브라질 선수들을 정말 좀 되게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정도의
그 사실 피파 랭킹 1위랑 그다음에 우리 피파 랭킹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브라질 선수들이. 야, 근데 네. 이거를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사실 뭐 개인 기량이 정말 너무나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뭐 잘했다고 네. 할 수 없어. 이걸 잘한 경기 음. 저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점유하려고 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식대로 축구를 좀 풀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브라질이 너무 워낙 뛰어난 팀이니까. 네, 왜냐면은 그 브라질 국가대표팀 라인업을 보면은 음, 지금 현존하고 있는 클럽 팀 중에서도 브라질 국가대표팀만큼 음. 라인업이 좋은 팀이 몇 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거의 클럽 팀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팀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팀은 살짝 러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야, 서로 이제 맞춰보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직력 차이도 나고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또 막판 그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로테이션을 돌렸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3차전을. 네. 플로테. 그쵸. 심지어. 플로테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카메룬이 1대0으로 이겼다 그래가지고 브라질을 3차전에서 약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있었던 선발 라인업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4대1이 정배였구나. 그래서 뭐 우리도 쉽게 이겼고 해서 로테이션도 3차전에 돌렸고 그다음에 한국 네, 경기도 그쵸. 좀 쉽게 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솔직히 연장한 크로아티아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브라질은 뭐 설명이 더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이쯤 되면 차라리 브라질이 우승을 해라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 네, 우리가 그쵸. 괜히 진 게 아니야. 우리 좋은 그러니까. 팀인데 브라질이 너무 막강해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네. 아니, 브라질은 그다음에 좀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 찾아본다면 풀백? 그죠. 양쪽 풀백들이 음. 지금 다 좀 부족한 상황이죠. 일단 산드로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른쪽 왼쪽 다 뭐 베스트는 아닌 상황이니까 네. 그게 어떻게 터질지 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최전방 공격수가 히사리숑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수스가 거의 이탈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아니 수술했어요 오늘. 그리고 네. 사진이 찍혔던데 그 네. 병실에 네. 누워 있는 모습이.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못 뛰니까 사실 히사리숑 빼고는 뭔가 최전방 공격수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뭐 스위스전이나 카메룬전처럼 뭐 비벼지는 경기가 나온다면 막판에 뭐 공격적으로 투입할 선수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뭐 물론 호드리구랑 안토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공격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비벼줄 공격수는 없다 가운데서. 근데 오히려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양쪽 풀백도 중요하죠. 현대 축구에서 중요하지만 브라질은 사실 계속 올라가서 있는 뭐 주도를 하는 축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대한민국 경기에서 어디 누가 그 얘기를 했던데 역습 축구 한다고 브라질. 그 누가 했는데 반할 감독. 반할이 네, 그랬나? 반할 감독. 그래갖고 비판을 좀 했는데 아니 사실 이 팀 같은 경우는 뭐 수비도 중요하겠지만 밑쪽에서 골 넣어줄 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양쪽 수비 굳이 약점을 찾자면 양쪽 수비일 거고 또 저는 밀리탕이 뭐 여기 섰다고 해서 막 이렇게 쉽지 않던데요 그쪽이. 네, 그쵸. 근데 또 크로아티아를 생각해 보면 크로아티아 윙이 진짜 하나도 안 약하기 때문에 하나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페리시치가 뭐 뚫겠습니까 네, 이걸? 페리시 1대1 하는 사실 1대1 하는 편도 아니고 그다음에 크라마리치도 1대1 뭐 드리블 돌파 슉슉 하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막 4강 결승 이렇게 가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은 또 가장 장점으로 생각되고 있는 게 의욕이 넘친다. 이 팀만큼 지금 월드컵을 강은절하게 원하는 팀이 있을까? 일단 지난 두 번의 대회 18년 14년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네이마르가 그 동기부여가 강화가 된 상황에서 최근에 또 펠레도 암 걸려서 암에 이제 걸려서 이제 좀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해서 네. 이번이 펠레가 살아생전 보는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다. 이 동기부여도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선수 융화도 되게 잘 되고 하여튼 모든 팀 중에 월드컵을 들겠다는 염원은 이 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요. 일단은 뭐 제가 뭐 크로아티아한테 뭐 조언을 하나 할 수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양쪽 풀백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양쪽 풀백이 문제가 아니다. 수비에 급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 일단은 앞쪽 라인이 크로아티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역시 크로아티아의 좀 승부차기로 한번 네.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부차기 아니면 좀 높이를 이용해서 세트 피스를 한번 어떻게든 노려보는 게 저는 그게 좀 수비적으로도 나을 것 같고 공격적으로도 나을 것 같고 보니까 또 브라질 팀이 생각보다 키 큰 선수들이 네, 맞아요. 없더라고요. 네. 센터백도 뭐 공중 티아고 실바는
뭐 공중볼에 강한 선수긴 강한- 하지만 물리적인 네. 키가 작고 그쵸, 네, 그쵸. 마르키뉴스는 특별히 공격볼에 그러니까, 저점이 있는 네, 선수가 아니고 수비수들이 다 막 네. 힘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 지능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참 이 지능적인 선수들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좀 모자라다 이게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네. 잘하는데 그죠. 조금 뭐 이런 부분이 좀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정도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딱히 아쉽지도 않아요. 사실 맞아, 제가 볼 때는 그냥 생각보다 힘들던데. 그냥 찾고 찾다 보면 어. 이제 하나 있다 이거지. 예. 그래 밀리탕도 못 막더라고 우리나라 못 뚫더라고 쉽지가 네. 않아 그쪽이. 이거 황희찬 선수도 사실 이 드리블하면서 계속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원래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긴 하지만 직선적으로 또 뚫기가 사실 밀리탕 선수를 그렇게 뚫어버리기가 물론 좋은 장면이 하나 나오긴 했지만 또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사실 페리시치랑 황희찬 선수랑 1대1 돌파 능력을 비교는 저는 안 되긴 페리시치가 한 10년은 네. 뒤로 가야 그죠. 되지 않을까. 비교가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경기는 어쨌든 크로아티아가 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그쵸. 아마 못 버티겠죠. 아마 근데 브라질 쉽지가 않아 진짜. 그리고 사실 못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약간 일본이랑 비등비등했다가 이제 브라질이랑 할 때 완전히 좀 무너져줘야. 크로아티아 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좀 완전히 좀 침몰을 하게 된다면 야 그래도 한국은 이 정도 비볐는데 크로아티아 저렇게 침몰을 하면 크로아티아 엄청나게 힘들게 이겼던 일본은 생각보다 세지 않은데 이렇게 가지 않을까. 사실상 일본한테 승리할 수 있다. 그죠.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한 4대0 정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4대0. 그쵸. 한 골도 못 넣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4대0, 5대0 나오면 진짜 한국 생각보다 괜찮네. 그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는 다들 그냥 브라질이 그래도 좀 많이 우세한 경기가 아닐까. 그바르디올의 능력 테스트, 수비 테스트. 저는 그 정도 사실 되지 않을까? 그 약간 스쿼드만 보면은 한국이랑 브라질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의 역사라던가 그런 거를 좀 저력을 제외하고 보자면 스쿼드 자체는 지금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면 한국도 이제 손흥민, 막 김민재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떡대는 더 좋은데. 떡대는 훨씬 좋죠. 아무래도 지금의 브라질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네, 브라질이 좀 유리한 것 같다. 이게 대세적인 의견인 것 같네요.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경기고요. 똑같은 12월 10일 4시 경기입니다.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6강전에서 미국을 좀 3대1로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쉽게 미국을 좀 이겨내고 올라온 것 같아요. 미국이 나쁘지 않은 팀인데 좀 네덜란드를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네덜란드가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좀 잡아낸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서 걱정이 됐던 게 윙백들인데 빌린트 그다음에 됴프리스 맨날 중원이 풀어줘서 측면으로 넘기면 맨날 측면에서 말아먹는 게 조별리그에서 많이 보여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게 불안하다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됴프리스가 또 기가 막히게 초반부터 진짜 기가 막히게 어시스트를 뚫어줘가지고 대표적인 진짜 주사위. 그래서 이번 경기는 터졌다 됴프리스가. 그러니까 둠자 들어가는 선수들이 주사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둠자가 조금 바이날둠, 둠프리스. 둠자가 조금은 주사위가 좀 있는 기운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빨리 좀 경기를 풀어주다 보니까 그냥 여유 있게 경기를 했고 미국이 뭔가 밀어붙이는 흐름이었지만 그냥 네덜란드는 여유 있게 뭔가 받아내는 흐름이었어요. 경기는. 근데 뭐 이 경기는 조금 네덜란드가 조별리그와는 좀 다른 느낌을 보여준 경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우리가 뭐 조별리그 때 맨날 얘기하던 게 그 뒤에는 반다이크가 하고 가운데는 대용이 하고 이제 앞에가 좀 없었는데 갑자기 대파이가 이제 좀 상복기를 하고 나서부터 각포 대파이 둘 다 좋기 때문에. 맞아. 각포가 있었구나. 각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축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미국전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게 뭐 둠프리스가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좀 받아들인 건지. 맞아. 둠프리스가 1골이었어요. 원래 그냥 계륵 중에 계륵. 아빠 프림퐁 언제 돌아오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이스로 등극해버려서 둠프리스가. 이게 딱 각포 선수가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적설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각포 선수가 잘하긴 했구나. 그러니까 이 느낌이 딱 들면서 그리고 왼쪽 윙백이었던 블린트도 1골 1어시스트 잘했고 그냥 뭔가 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네덜란드. 그리고 가운데 대용도 뭐 그냥 혼자 다 풀더만. 이게 참 축구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빌드업 혼자 하던데. 근데 좀 이거 네덜란드도 수비진 얘기를 해서 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노장 수비수들이 이번에 좀 활약이 좋네요. 뭐 페페 선수, 포르투갈 페페, 맞아. 네. 그리고 브라질에도 뭐 티실이 티실. 있고,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크로아티아에도 뭐 로브렌. 로브렌드. 그러니까 노장 수비수들도 조금 이번 월드컵에서 다시 좀 활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약간 못하던 선수들까지 살아나면서 그냥 최상이다. 그냥 반할의 실내 축구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름만 놓고 보면 되게 점유할 것 같은데 선수들 보면 점유에는 이 팀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편인데 아마 상대가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그냥 그렇게 여유 있게 나오면 과연 아르헨티나가 이 네덜란드의 막강한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을까? 역습을 막을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매치는 좀 보니까 허수가 좀 있는 매치네. 이름값에 비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기는 생각보다 좀 답답한 흐름일 것 같긴 해요. 네덜란드 정도 하면 이름만 들어갔을 때는 막강해하고 뭐 공격하고 막 상대를 때려 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건 추구하지 않는 팀이기 뭐 때문에 아르헨티나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아르헨티나 메시 혼자 축구하고 있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허수가 있는 팀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그러니까 네임밸류보다는 좀 재미없는 경기가 될 테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용, dum프리스, 각포, 데파이, 뭐 반다이크 이렇게 개개인들이 워낙 볼 게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볼거리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맞아 이 선수도 얘기를 해야죠. 또 네덜란드 골키퍼 노페르트 이게 월드컵에서 데뷔전 그러니까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선수인데 지금 그 4경기를 치렀는데 다 잘하고 있어 진짜. 이 경기에서도 선방도 꽤 그래도 있었고 선방 5개나 있었고. 이게 진짜 참 데뷔하고 나서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골키퍼들이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뭐 필드 플레이어들은 이제 뛰면서 슬슬 몸이 풀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막 껌도 씹고 그러는데 골키퍼는 사실 그렇게 크게 뛸 일이 없어서 심적으로 막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확실히 1번이 없는 상황. 이번에도 거의 골키퍼를 5명을 고민했다고 그래요. 3명을 데려가야 되는데 누구 데려가야 되냐. 그 정도로 약간 불안한 뒷문이었었는데 일단 노페르트가 등장해서 다행이네요. 네. 아마 여기는 약점이 없어 이제 네덜란드 스쿼드에. 이 선수가 제가 경기 봤을 때는 키가 좀 많이 크던데. 그래서 이 골키퍼가 생각보다 엄청 괜찮고 뭐 앞으로의 뭐 네덜란드 뒷문을 좀 막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네덜란드 개개인만 보면 지금 진짜 그냥 최고다. 그래서 진짜 아르헨티나전 기대를 개인적으로 많이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러면은 약간 사실 아르헨티나 공격진이나 미드필더진이 대부분 지금 넣은 골들도 보면은 좀 그 각도로 이렇게 넣는 스타일이지 막 중거리를 세게 때려서 넣는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각지대로 가는 공들도 키가 2m 3cm라면 잘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공중볼에서는 뭐 위력이 별로 없겠네요. 뭐 아르헨티나 공중볼로 축구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안 그래도 공중볼이 안 좋은데 아예 그냥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공중볼로는 약간 이름을 못 내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후반 90분쯤에 한 골 필요할 때 올라오면 굉장히 위협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로 네덜란드 이 정도 정리하고 아르헨티나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 네덜란드와 비교해서는 좀 힘들게 16강 경기를 치렀습니다. 호주랑은 2대1로 승리를 했고 위기도 많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골 들어갔으면 MEC 선방 없었으면 그냥 연장 갈 뻔했어요. 이 아르헨티나는. 근데 참 이 아르헨티나가 뭐 경기 월드컵 하기 직전에 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뭐 단합을 해서 메시의 월드컵을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단합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경기는 일단 메시가 처음에 일찌감치 전반에 그냥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하면서 좀 풀렸던 경기인 것 같고 전반 한 30분? 33분 했던 것 같은데. 시간 보니까 33분인데 일단 메시가 풀어주면서 시작했고 그게 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알바레즈가 또 추가골을 넣으면서 좀 여유 있게 가나 했으나 갑자기 후반에 한 골을 먹히더니 갑자기 위험한 상황들이 위험한 상황 계속 나오고 이제 후반에 막판에 진짜 가슴 철렁한 상황과 함께 딱 막으면서 끝나는데 뭔가 경기력이 좋은 것 같진 않아. 맞아. 근데 제가 보니까 메시 선수는 뭐 잘하고 그리고
알바레즈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래서 그 골을 좀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나마 데파울이 조금 나아지고 있나? 네. 뭐 데파울 첫 경기 사우디 때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못하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진짜. 어. 아니 도대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 데파울이 완전 메시 측근이다. 메시 선수를 정말 목말라 하고 있다. 근데 그 선수가 약간 메시 선수의 아르헨티나 그 월드컵 우승을 마지막에 라스트 댄스를 찍어주려는 선수처럼 보였으나 이 능력이 안 받쳐줘서 뭐 그냥 입만 번지르르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모델상인데 진짜 지금은 거의 노예처럼 그냥 메시를 위해서. 근데 저는 약간 그 데파울 선수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메시한테 패스를 주겠다라는 모션이 보여요. 나는 메시 줘야 돼. 약간 이러면서 볼 운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패스를 할 때 먼저 메시부터 찾는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다. 근데 확실히 좀 보니까 이 팀에는 우리가 뭐 조별리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로셀소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엄청 크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메시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메시가 이거 잘해요. 뭐 풀어주는 거 밑에 와서 너무 잘하지만 사실 메시가 그렇게까지 뛰면 힘들죠. 7경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경기 16강전 같은 경우에는 디마리아 선수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답답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부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8강전에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마리아가 안 나온다면 좀 메시가 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많아질 수 있다. 디마리아 선수도 보니까 저는 좀 일정한 공격 패턴이 저 예전에 로벤처럼 무조건 그쪽으로만 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무슨 말이냐면 디마리아는 무조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 정도면 그냥 계속 안쪽만 막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사실 역대 월드컵보다는 조금 파워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나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디마리아가 없으면 지난 경기 파프 고메스 나왔거든요. 최악이었습니다. 이 선수도 네. 이 고메스도 최악이었어요. 얘도 안 돼. 할 얘기 많죠. 그래서 사실 이런 선수 나머지 선수들이 일단 뭐 라우타로도 그렇고 폼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디발라는 뭐 어쩐 일인지 팀에서 매뉴얼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마리아가 없으면 뭔가 나올 선수가 없다. 그래서 그나마 디마리아가 선녀다. 이 팀에선. 그래서 디마리아가 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알바레즈는 잘하고 있지만 일단 라우타로가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결정력 상태가 16강에서도 많이 놓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터밀란 팬분들은 당연하다. 원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7경기 중에서 한 경기 잘하는 그런 그 징크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7경기 중에서 한 경기 잘한다는 거는 뭐 결승전까지 올라가야 그때 한 번 한 건 해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못하니까 좀 걱정스러운 경지까지 좀 왔는데 이거 알바레즈 선수를 저는 근데 조금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알바레즈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 뭐 잘해도 득점을 못하면 사실 좀 이런 월드컵 같은 경기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득점도 좀 간간히 해주면서 이 정도면 훌륭한 뭐 나이가 어린 선수에 비해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그러니까요.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런 반면에 이런 어린 알바레즈를 믿어야 하는 아르헨티나 공격진의 심각함을 또 알 수 있는 또 메시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못하거나 잘하거나예요. 이쪽은 좀 중간 선수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국밥이 없어 국밥이. 맞아. 든든한 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네. 그런 선수가 좀 없습니다. 그나마 좀 수비 라인은 로메로 오타멘디로 조금 안정된 느낌이긴 한데 그나마 제가 말했죠. 로메로 이거 한 3주 쉬고 경기력이 안 된다니까. 근데 로메로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를 뛰니까 이제 알겠는 거야. 감을 좀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경기 좀 뛰고 갔어야 돼. 내가 한 2주 정도는 쉬는 건 돼도 안 돼. 이거 한 3주 쉬는 건.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아까도 네덜란드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뭔가 조금 재밌는 치고받는 흐름보다는 뭔가 좀 서로 간을 보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 좀 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오히려 네덜란드가 더 한번 세게 밀지 않을까. 전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반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무조건 뒤에 간다. 제가 볼 때 뒤부터 천천히. 그래도 8강 정도면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요? 한 번 안 한다. 반할이다. 우린 반할을 잊고 있었다. 반할을- 맨유의 반할을 잊었는가? 그런가요? 근데 그런 좀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양상은 아르헨티나가 좀 갖고 있겠죠. 네. 음. 꽁 갖고 뭐, 있는데 메시가 몇 개를 해주냐, 그리고 몇 개를 날리냐가 좀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결국 메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한 4경기 했는데도 아직까지 똑같으면 그거는 조금은 그쵸. 반전이 있진 않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그 경기에서 키플레이어 2명을 뽑자면 메시와 네덜란드의 대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메시가 아무래도 계속 풀어주려고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에 그 위치에 있는 대용과 조금 많이 마찰이 빚어질 것 같은데 약간 물론 프랭크 대용을 꺾어도 반다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더 넘어야 되는 벽이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키포인트가 될 거는 대용을 메시가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대용은 메시를 잘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게 아마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3백이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반다이크가 뭐 순간적으로 대용을 커버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용이 순간적으로 반다이크의 수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반다이크뿐만 아니라 아케도 있고 뭐 팀버라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메시에 휘둘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수비진이. 형철이 형이 계속 얘기하니까 기억이 났는데 반다이크가 은근 메시를 잘 잡아요. 챔스에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변이 이 경기에서 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아르헨티나 이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뭔가 아르헨티나 이길 것 같은데. 무조건 지금 저는 정배는 그러니까 네덜란드 메시 같은데. 매직이 아니면 네덜란드다. 네, 그렇죠. 근데 메시 매직이 너무 커. 근데 메시가 뭐 매직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매직이란 게 네. 항상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못할 수도 확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메시도 인간이라.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 메시 팬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회 시작할 때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보라고 저는 꼬집기도 했고, 근데 꼬집은 게 아니라 꼽은 거죠. 꼽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네덜란드 경기력을 보고 또 사실 이 수비진과 공격진을 보니까 저는 공격진이 탄탄한 팀보다는 수비진이 탄탄한 팀이 토너먼트에선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르헨티나 수비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수비진은 안 나쁘죠. 나쁘진 않습니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쪽은 앞쪽이 좀 안 네. 돼요. 많이 안 돼. 앞쪽이 많이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뭐 가더라도 연장 가거나 뭐 그런 경우는 생길지언정 앞쪽에서 결국 한 골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렇긴 하네요. 이게 한 방이 생각보다 저는 메시가 안 통할 건 한 4강전부터 좀 4강전부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네덜란드 정도는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려면 네덜란드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네덜란드 이번에 잡으면은 사실 메시가 저는 4강전에 안 잡힐 것 같거든요. 뭔가 그냥 네덜란드 정도는 저는 굉장히 상위권 수비진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위권 최상위권.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뚫어버린다면 저는 뭔가 앞으로 어느 팀이 메시를 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듭니다. 결국 이 네덜란드 아르헨티나를 정리해 본다면 메시가 해주냐 못 해주냐. 못 해주면 아르헨티나는 질 수밖에 없다. 지금 네덜란드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